예,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안달루시계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초현실주의 영화의 한 예로서 안달루시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저번 시간에 내가 이게 서사 구조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형식은 취해 있죠. 다른 일반적인 그런 뭐 문학이라든지 또는 뭐 영화라든지 그런 형식을 따서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서사 구조의 진행,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라든지 일관성이 없고 의식의 흐름의 이 관점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탄 아이와 양성의 유혹이라든지 분신의 등장이라든지 결별이라든지 해피엔드라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도 옛날에 굉장히 태고적인데 8년 뒤, 그 다음에 뭐 새벽 3시 18년 전, 뭐 그 다음 나중에 봄날 뭐 이런 형식으로 전혀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역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 안달루시 계라고 하는 그 계의 뭐 주제라 그럴까요? 제목은 이 영화에는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떠한 시, 안달루시 계라고 하는 그 시에서 그것을 제목을 받아들여서 영화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오토마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호매체적 관점에서도 얘기할 것은 이 앞부분에 어떠한 여자가 그 실내 안에 있는 젊은 여자가 책을 읽는 장면이 나오죠. 그 중에서 탁자 위에 던지고 간 그러한 책이, 창가를 가기 위해서 읽던 책을 던지고 간 책이 17세기 중세의 네덜란드 바로크 황금시대의 화가인 베르메르의 레이스를 떠는 소녀, 레이스의 소녀라고 하는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어떤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호매체적 관점도, 이건 비록 초현실주의 영화이지만은 상호매체적 관점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의 장면에서 보면은 바그너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 음악이 탱고로 바뀌고, 이 음악적인 요소도 마찬가지로 상호매체적인 그 연관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당나귀 썩은 시체가 있는 그런 그랜드 피아노를 끌고 가며 그 다음에 그 신부를 질질 끌고 오는 이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간섭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술적 테러, 황금시대에서 그런 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 했었죠. 황금시대는 심지어는 교황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다가, 암벽에 서 있는 교황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또 교황의 그런 뼈만 남은, 살은 모두 떨어져 나오고 뼈만 남은 그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캐톨릭에 대한 그 공격처럼 보이는 이런 장면들도 이 영화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테러, 폭력 이런 것이 초신주의에서 주제론적으로 많이 다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고 있는 분신이죠. 무의식 속의 새로운 자아, 주체의 분열 현상,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분신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해서 나 외에 또 다른 어떤 자아가 자기의 옆에 존재한다는 그런 환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분신은 은행에서 독일어로 하면 낭만지 시대에 얘기하는 도펠갱어의 관점에서 분신이 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그 분신은 무의식 속의 새로운 자아, 흔히 해서 알터 에고라 그렇게 하죠. 새로운 자아, 무의식 속의 새로운 자아로서의 그런 분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신에 여기서는 방문객, 남자의 방에 들어온 새로운 방문객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신의 이미지가 여기서 또 드러나고 있고요. 이 분신과 바그너 음악의
그 음악적인 멜로디와 연관성 이런 것들 이 영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은 16년 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분신과 연관돼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분신은 두 권의 책을 들어 남자한테 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신이 남자가 총을 쏴서 분신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장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죽음의 모티브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분신은 천천히 쓰러집니다. 이러한 분신의 죽음은 제2의 자아의 죽음으로서 무의식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정신분열적인 현상, 정신분열 현상과도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어떤 분신의 주제는 여기서 나오는 그 알터 에고죠. 알터 제2의 자아라고 하는데 이 알터 에고의 주제는 이 세계말 문학, 세계말 19세기 말에서는 세계말 문학,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의 이데올로기가 또는 이점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아방가르드 예술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던 하나의 그 주제 또는 모티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유명한 그 표현주의 영화 중에 독일에서 유명한 표현주의 영화 중에 프라하의 그 대학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라하의 대학생. 이 대학생 그 파우스트의 그 악마와의 계약에 대한 그런 주제 또는 모티브를 이렇게 가져온 건데 거기도 유명한 분신 얘기가 나옵니다. 분신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 분신이 거울 속에서 나와요. 거울 속에서 분신이 나와가지고 그 분신과의 그런 대결, 한 백장 여인을 둘러싼 분신과의 그 대결 현상이 쭉 나오다가 종국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프라하의 대학생이라는 주인공이 자기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분신이 모습이 비추니까 그 분신을 총으로 쏘는데 그 총을 쏘는데 죽는 사람은 분신이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죽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도 굉장히 그 비슷한 그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책자의 모습이 나오죠. 산책자의 모습과 바그너의 음악과 역시 연관되어지고 시체를 운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결별이라고 하는 주제죠. 헤어지는 결별인데 이 결별이라는 주제에서 그 나방, 동나방과 같은 그런 나방이 나타나서 역시 죽음의 모티브와 연관되어지는 그런 관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해피엔딩 부분이 나오죠. 해피엔딩 부분에서 그 남녀가 얼싸는 채 행복해 하면서 해변가에서 있다가 해변가에서 멀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해피엔드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에필로그 부분이죠.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그 에필로그의 마지막 부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인과 구별하기 어려운 이 남녀들이 이렇게 이제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모래 속에 가슴까지 묻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죽음의 모티브도 여기서 또다시 죽음의 모티브가 또다시 이렇게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본래에 먹혀서 장님이 됐다 그래요. 장님이 됐는데 이제 그게 자막으로는 처리되지 않고 우리가 무서운 영화에서 그까지는 자세히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장면으로서는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통 형식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고 있는 것이죠. 형식이 뒤바뀌어 우리가 이게 논리의 순서에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 제목 우리가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달루시아의 개, 안달루시아는 그 루이스 부니의 시 중에 그런 작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텍스트 또는 책이나 어떤 텍스트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제목은 그것을 어떤 책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목뿐만 아니고 어떤 책에 제목은 파라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파라텍스트가 있고 인터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상호 텍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키 텍스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텍스트의 유형이 있는데 제목은 이 파라텍스트에 속하죠. 그래서 텍스트 유의 내용으로서 tek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 뭐 책의 겉표지라든지 책의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 전부 다 파라텍스트에 속하는데 여기 나오는 안다르슈에게도 그런 것에 속합니다. 하지만은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관련 없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 제목이 지니고 있는 또는 파라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형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전복시키는 이런 효과도 이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 과정, 서술 내용이 이렇게 전혀 위반된 또는 전복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과 공간이 각 장 또는 각막에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의 그 순차성 이런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 붕괴되고 있고, 등장인물 자체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굉장히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죠. 아까 첫 장면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나타나고 있는 면도날로 한 여자의 눈을 이렇게 이제 긋는 이런 것이 제일 처음에 나타나면서 관객에게 상당히 폭력적인 또는 테러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8년 뒤, 8년 뒤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만 그거와 전혀 다른 내용이 일관성 없이 어떤 인과관계 없이 장면적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보았죠. 시공간이 완전히 무너져 붕괴되고 있고, 시공간이 논리정도 붕괴되고 있고, 뭐 이런 거 아까 제가 전반부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8년 뒤 새벽 3시경 16년 전 봄에 이런 식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것으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3시경, 세 번째 시퀀스에 해당되는 새벽 3시경이라고 하는 자막이 있는 것인데, 얘기가 시작될 때는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이런 것과도 전혀 배치되고 있는, 이런 장면과도 전혀 배치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막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성영화에서 자막은, 그 배우들이 몸짓, 그 다음에 그 얼굴의 표정,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보통 무슨 영화는 그 서사 내용의 내면성까지도 표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이 한계에 부닥쳤을 때, 다시 말하면 얼굴 표정이 클로즈업된 얼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작가의 몸짓, 흔히 제스처라 그러죠. 독일로 하면 이렇게 웨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내용 전달이 불가능하거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자막을 나타냅니다. 자막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자막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무성영화 중에 자막이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막이 있는데, 독일의 표현제 영화 중에서 한 줄, 자막이 전혀 없고 딱 한 줄 들어가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영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막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영화의 제목은 깨진 유리 조각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쉐르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는 어떤 철로지기가 좀 외딴 곳에 철로지기가 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그 철도청에서 고위 관리가 와요. 검열하기 위해서 가요. 그 현장 조사라고 그렇게 현장 감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철로지기가 그 현장 감독관이 와서 이 철로지기의 집안에 묵게 되는데, 며칠간 이제 묵으면서 이런 그 지방의 변두리에 있는 그 철도 상황이라든지 건널목 상황이 이런 것을 점검할 얘기인데, 그 집에 이제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이 감독관이 그 집의 딸을 이제 사모를 하게 됩니다. 딸을 사모하고 있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어떤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다가 딸이 죽게 돼요. 딸이 죽게 돼서 그 딸을 묻고 자기 이제 산에 이런 묻어버리고, 이 아버지가 그 딸의 철로지기죠. 철로지기 그 감독관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자기 딸이 죽음에 이르게 대한 그 자네의 보복, 이제 복수로 죽게 되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철로지기 원래 하는 일이 기차가 오면은
기차가 오면은 자기가 이제 건널목에 있는 거기에 신호를 보내 수신호를 보내서 어떤 상황을 얘기하든지 기차가 지나가게 하든지 이런 어떤 그 신호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워낙 괴로워가지고 기차를 세워요. 그런 일이 보통 없었는데 이 살인을 아버지가 감독관을 살인한 아버지가 저기에 다가오는 기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세우는 그 기차가 이제 딱 서죠. 그 서는 과정에서 특히 보여주는 것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교차 편집이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 특히 선 기차의 그 식당 칸을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크로즈하면서 승객들이 그 기차를 탄 승객들이 식당 칸에서 아주 흥겹게 식사하는 장면 하고 이 철로주의가 이제 자기가 살인을 했잖아요. 살인해서 괴로워서 하는 그런 것이 얼굴 표정이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대조가 되는데 기차를 세우는데 그 기차 기관사죠. 기관사가 내려가 왜 기차를 세우느냐라고 묻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다른 어떤 몸짓을 얼굴 표정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한 줄 나옵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자막으로 나와요. 내가 살인자입니다라고 하는 자막이 딱 한 줄 나와요. 그것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인자라서 말로 표현하지 자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런 게 딱 한 줄짜리. 아마 내가 알기로는 자막이 없는 건 없고 자막이 한 줄 있는 것은 아마 그 영화의 처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나도 무속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무속 영화는 뭐 거의 다 보듯이 내가 거의 다 봤는데 유럽의 무속 영화는 자막이 한다는 내가 처음 봤어요. 하여튼 그런 장면이 나타나. 여기서는 뭐 전혀 그하고는 의미와는 연관성이 없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장면이 16년 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요. 이 자막들은 무슨 영화에 이제 이렇게 뭐 몇 년 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패러디 기법이죠. 패러디 기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패러디는 형식을 가져오면서 내용을 이렇게 달리 변경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의 패러디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시간이 의미하는 그 시간적 그 논리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가 이제 그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죠. 등장인물들이 모호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런 것으로서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익명의 존재들이라는 것은 주관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주관성 위기, 주체 위기 또는 의식의 위기. 이거는 무의식 상황이기 때문에 의식의 위기가 당연히 포함되고 있고요.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존재 위기 상황으로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에피소드 부분이죠. 에피소드 부분이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형식은 거의 다 취했어요. 프롤로그, 에피소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막을 구분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이것은 형식은 다 취했지만은 무의식적인 얘기들이라서 전통적인 그런 서사 내용, 서사 과정, 서사 논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의 전복이라는 관점에서 역시 꿈을 사용하고 있고요. 꿈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안드레우스키스의 서술 방법, 시각과 공간의 논리성, 등장인물의 익명성 이런 것으로서 전통영화 형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고요. 초실질적 문화에서 그렇게 흔히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영화로서 보이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개미 손이 좀 나왔었죠. 개미가 있는 것이 나오고 특히 우리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눈을 가르는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영화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보면은 그 달리가 이 루이 보젤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그에게 자기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에 얘기해서 달을 가르는 뾰족한 구름과 눈을 자르는 면도날 뭐 이런 것을 얘기하자 자신도 꿈을 꿨는데 개미가 들끓는 손 이런 것도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장면을 이 꿈의 얘기를 같이 이제 넣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 제작자 자신의 꿈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를 이제 꿈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꿈의 얘기 내용 중에서 그 공동 두 제작자인 꿈 얘기가 더 삽입됨으로써 전체의 내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이것은 뭐
무의식 공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 주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 거꾸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영화를 해석을 할 경우에 이런 영화를 해석할 경우에 우리 텍스트 해석이라고 그러죠. 또는 영화 해석, 영화 비평을 할 경우에 영화 자체만으로서 이런 영화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는 우리가 해석하기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가 쓴 어떤 텍스트라든지 뭐 인터뷰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론적으로서 텍스트 내재적인 그 분석 방법 위에도 작가가 영향을 받던 영양사적인 방법 또는 실정주의적인 방법, 실정주의에서는 제작자가 어떤 텍스트를 만들 때 여기 같으면 영화 텍스트입니다. 영화 텍스트에 어떤 그 사료 이런 것을 참고하고 이런 것을 자기 제작 과정에 반영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방법이 실증주의적 방법 또는 정신분석사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이 작가가 어떠한 내용, 어떠한 주의, 어떠한 작가로부터 또는 어떠한 사람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이러한 것이라든지 여기서는 우리가 정신분석적인 측면도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죠. 그 정신, 그 자아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고 있죠. 알터 에고 같으면 우리가 정신분석학적인 방법, 기타 등등 이런 방법들을 같이 함께 사용하면서 이 영화를 우리가 이해 내지는 비평 또는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인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분석 방법론들은 주로 문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 문학의 텍스트가 있잖아요. 문학의 텍스트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런 문학의 해석 방법론이 우리가 영화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매체의 해석 방법론으로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런 관점들이 초현실주의의 미학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신의 자동 현상이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어떤 명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문장보다는 각각 하나의 독립된 어떤 주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초현실주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명사의 기법 중에 입격이죠. 입격 명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뭐뭐의 뭐뭐, 뭐뭐의 뭐뭐라고 하는 입격을 사용하는 입격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유적 기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달에 가듯이 이렇게 달에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듯이 어떤 사람이 눈을 이렇게 가리는 이런 거는 전형적인 입격 메타포의 은유적인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의 통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심리 관심을 벗어난 일정한 무의식적인 자동 기술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초현실 미학을 위해서는 꿈을 소재로 하여서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윤리적이나 또 다른 심리적인 이런 관점을 배제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꿈의 특성에 잠깐 보면은 꿈의 특성에 보면은 루이 부니엘도 또는 그 초현실주의 작가의 또는 감독 의 그런 관점에서도 이 정신분석학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상당히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이 사람은 이제 의사죠. 프로이트는 1939년까지 이렇게 생존했던 인물인데요. 꿈의 해석, die Traumdeutung, 독일어 하면 die Traumdeutung, 트라움은 꿈이고 도이퉁은 해석하다는 것입니다. 도이텐에서 명상이 도이퉁이 되겠는데 이게 1900년대에 나왔어요. 꿈이란 무의식적인 욕망의 실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꿈이 무의식적인 욕망의 실현이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욕망이 어떻게 나타나냐, 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라는 것은 압축과 전이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압축과 전이 과정. 압축
그러니까 굉장히 독일어하면 압축 페어디히퉁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현실에서의 그런 내용이 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꿈의 그런 무의식적인 욕망으로서 성적 에너지 욕망으로서 리비드의 욕망으로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압축된다는 겁니다. 압축 이렇게 꽉 눌러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압축되면서 전진된다. 전진은 독일어는 페어시붕이라고 그래요. 그 페어디히퉁과 페어시붕이 나타나는데 압축되면서 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는 거죠. 이전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서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달루시계에 우리가 봤던 것에서 역시 그 초현실주의적인 정신분수학 수용의 관점도 나타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의 그런 그 익명성이라든지 양성적 표현이라든지 남성 여성이 모호하게 나타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압축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익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는 자기의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압축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도 역시 압축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현실 영화는 슈어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그 현실의 층위를 위에 있는 거죠. 슈어라는 것은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의 층위를 위에 있기 때문에 현실의 우리가 이성적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텍스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인물이 이제 압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까 양성이라든지 어떤 익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하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일시된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런 혼성적인, 혼합적인 이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 나머지 관계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 텍스트를 여러분 이제 읽어 보기를 바래요. 예. 그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이 욕망의 거세적인 관점이죠. 인간의 무의식에 잠재된 욕망들, 특히 도덕에서 억압되어 있던 이런 성적 욕망, 이러한 성적 욕망이 초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이 표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어떤 시대의 간섭, 시대의 어떤 제약성이 도덕적 제약성 이런 것을 뛰어넘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그 시퀀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상자를 목에 메고 자전거 타고 온 아이 같은 남자가 등장하고 있죠. 아이가 남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정신분석학적인 하나의 그 거세의 상징, 거세 독일어는 카스트라치온이라 그래요. 거세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퀀스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어떤 에로틱한 장면들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퀀스에 나타나고 있는 남자를 비난하는 그런 분신, 알테오고의 그런 모습도 이러한 정신분석적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타나고 있는 그 나방, 동나방이죠. 이 죽음의 상징 이런 것도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관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섯 번째 시퀀스에서 다른 남자를 만남으로써 결정적으로 남자의 욕망이 좌절되고 있는 이런 것도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래에 파묻힌 데 장모님 그 시나리오에서 장님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정신분석학적인 좌절의 상징이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관점이니까. 근데 다 상징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상징의 요소들도 있죠. 근데 전체가 상징이 아니고 비유적 기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다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들은 상징적으로 이제 대체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 초현실주의 상징주의 이런 것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에는 7단계가 있어요. 비유에는 우리 쉽게 알고 있는 직유가 있고 은유가 있고 그다음에 뭐 환유가 있고 알레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 상징은 굉장히 높은 단계의 비유예요.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뭐 기호가 있고 암호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어려운 관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 배열이죠. 이미지 배열들이 무의식적인 자동 기술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무의식적인 자동 기술이라는 것은 떠오른 대로 우리가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고 환상 속에서 또는 꿈 속에서 떠오른 대로 기술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의식의 흐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 기법이 있는데 그 stream of consciousness라고 하는 그 문학적 기법이에요. 의식의 흐름은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다가 나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 말하면서 다른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업에 듣고 있지만은 듣고 있으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죠. 뭐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 나가는 것은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깨어있는. 근데 여기서는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그 흐름을 자기가 이렇게 쭉 적어 나가는 그런 것이 환각 속에서 나타나는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흘려 나가는 거예요. 그 흐름이 나타나는 건 이미지들이 논리성이 전혀 없겠죠. 그다음에 현실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압축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압축돼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응축돼서 전이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비유로 나타날 수 있고 상징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어떤 배열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순서 없는 배열, 의미의 연관성이 배제되어 있는 배열 이런 것이 이게 초현실주의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 학생 그 질문이 내가 좀 부연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러면 그럴 경우에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것이 초현실주의는 그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런 것을 현재 우리가 초현실 기법으로 이 시대에 만든 것과 같이 쓸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생겨났던 그 비극, 파토스가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비극들을 지금 현재 드라마라든지 또는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 비극을 내가 지금 또다시 똑같이 만들어 쓰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서 나타나는 그런 비극적 효과라든지 그 의미가 드러나겠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학사, 미학사에서 많이 논의된 내용이에요. 시도도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동일한 어떤 시도를 한다고 해서 어디가 그 시대의 우리 이론을 많이 알고 어떤 그 시대 작품을 다 읽고 그와 유사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러한 어떤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시대가 있었잖아요. 뭐 고전주의, 무슨 뭐 낭만주의, 초현실주의라든지 뭐 아방가르드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이런 시대의 작품들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유럽 미학사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된 문제예요. 이유 중에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 의미입니다. 시대 의미, 시대 정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의미,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작가의 의도라 그래요. 작품을 만드는 사람, 뭐 영화를 만들지, 뭐 드라마를 만들지, 뭐 음악을 만들지 이런 사람을 만드는 그 주체 작가가 만드는 의도가 다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만드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의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하고 그 시대에 나올 만큼 의도가 틀리기 때문에 동일한 것은 또는 뭐 유사성까지도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네. 아마 그게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 흐름을 이어가 나간다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 좋은 질문이에요. 초현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우리가 그 성적인 자유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어떤 욕망의 드라마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현실에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성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그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타부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노출시키고 있는 것. 아까 얘기하는 루이 부니엘의 루이스 부니엘이 또 다른 황금시대, 이 시대의 유사한 시기에 만든 황금시대라고 했는데 이 황금시대에서도 그 주제가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초현실주의가 그 러브 필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러브 필름
하우스 정도로 이 사랑의 모티브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성적 무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황금시대 나타나는 것도 역시 부제가, 황금시대도 부제가, 그, 미친 사랑이에요. 아모르푸라고, 불어로서는 아모르푸라고 하고 있는데, 그 미친 사랑의 주제, 미친 사랑의 주제, 이런 것이 이 영화에서도 반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황금시대입니다. 그 황금시대는, 황금시대 이것뿐만 아니고 간단한 것은 어떤 젊은 남자가 어떤 젊은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전체적인 뭐 줄거리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 욕망의 드라마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의 드라마는 장곡대 시인의 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장곡대 시인의 피에서도 굉장히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지금 교재로, 요거는 조금 있다가, 내가 교재로 사용한다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며, 이거는 조금 있다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볼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 여기도 내가 그렇게 써놨습니다만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체적인 그 논제, 포스트 모더니즘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이게 논제도 역시 욕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욕망.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 분석을 얘기하는 자크 라캉의 무의식의 정신 분석을 얘기하는데, 프로이드는 의식의 정신 분석을 얘기하고 있고, 자크 라캉은 무의식의 정신 분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무의식의 정신 분석의 커다란 주제가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망. 욕망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하나의 예로서 우리 상호 메시스의 작가, 여기서는 앞부분보다 상호 메시스의 그런 관점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호 메시스 작가라고는 장곡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시 초유신 씨의 장편 유성 영화인 시인의 피를 제작을 하고 있죠. 주인공의 시인은 화가, 조각가 등 여러 가지 예술 형식 속에서 자신의 내면 공간을 미로 공간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앞전 영화와 좀 다르게 이 미로라는 관점이 이렇게 좀 조금 더 이 앞전 영화도 더 잘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앞전 영화보다는 더욱더 뚜렷하게 어떤 매체의 형식과의 만남, 매체의 형식과의 만남, 이런 작용, 이런 것들이 더욱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시인인데, 이 시인이 화가가 되고 조각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또는 연극의 연극적인 장면과 여기서 부딪히고 있고요. 이런 것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이른바 오르페우스 3부작이라고 하는 그 3부작의 첫째 번째, 시인의 피가 The Blood of Poet, 시인의 피가 이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게 1930년대 제작되어 있고, 두 번째 작품이 오르페라고 하는, 오르페 1950년대 만들어졌고, 오르페우스 이온, Testaments of Orpheus가 1960년대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피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영화의 특징으로는 시적 이미지가 우선 나타나고 있고, 시적 이미지가 영화의 내러티브를 극단적으로 해체할 만큼 그 영화는 시적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가장 전형적인 시적 영화, 포에틱 시네마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내러티브가 극단적으로 해체된 영화 신의 포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예술 형식의 결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상호매적 결합의 예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그 영화는 시인, 즉 예술가가 이제 자주 등장하는 거죠. 그에게서 시인이란 예술에 대한 순교자이고 죽음의 세계와 사랑을 맺는 열정적인 존재로서 이성과 저성을 막 넘나드는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 그래 넘나들고 있습니까? 현실과 이성을 막 넘나들고 있어요. 뭐처럼? 오르페우스처럼.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 3부작이라고 합니다. 오르페우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알고 있죠? 신화적 인물로서 오르페우스. 오르페우스는 뭐에 대한 인물입니까? 오르페우스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의 말이 하나의 음악이 되고, 말 자체가 음악이 되고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라는 것은 시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동경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낭만주의 시대에 있었어요. 시인들, 이 시대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낭만주의 이것도 앞선 시대인 낭만주의의 그 시인들은
오르피우스가 다 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사람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시가 되기 때문에 시는 음악의 노래죠. 노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상적 언어의 음악화, 일상적 음악의 노래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오르피우스인데 이런 의미에서 이 오르피우스 3부작의 첫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독일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만.